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9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잘 치렀나요? 이제 어제까지가 여러분들 수업 듣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화요일까지가 시험이었으니까 아마 또 시험 끝나고 물권법 예습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는 것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다 같이 온라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가든지라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 수업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고 일부 학생들은 또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업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러링 수업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아마 내년 1학기부터는 여러분도 학교에 나와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그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일정 부분은 온라인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공동 소유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명의신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출석시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죠.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만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을 하더라도 이 제3자에게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입니다. 3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자가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3자가 명의신탁에서는 이제 병이 명의수탁자라고 얘기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의 보전 권리로 삼아서 을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이제 갑이 대위행사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점유침탈이 있어도 종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즉 유효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만이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신탁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중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종중은 더 이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제3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죠. 이때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제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명의수탁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그렇게 없는 경우에 제3자한테 처분했다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제 그 계약 명의신탁 말고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여기서 이제 명의수탁자 을의 등기가 다 무효인 거죠. 3자간 이제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만약에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병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는 보호가 되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유일하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그렇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즉 제3자가 이제 수탁자들의 배임행위에 그러니까 명의수탁 관계에서 돌려줘야 될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에 그 제3자한테 처분하는 그런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제3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제3자가 명의수탁 약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취득시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은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에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다만 이제 그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라고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신탁재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제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3자라는 사람이 제3자가 을이 권리자라고 믿고 또는 이제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과 제3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갑은 제3자한테 접근해서 제3자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X 부동산은 나의 소유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갑은 을한테 부탁을 해서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라 라고 갑한테 부탁을 해서 을이
제3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제3자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갑이 신탁자로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을이 수탁자 로 있어 명의만 있기 때문에 을로부터 단순히 명의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이제 수탁자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무효이지만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사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제3자의 등기는 지금 을의 등기가 양자가 명의신탁에서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자, 그럼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제3자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만약에 이 제3자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면은 그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유효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제3자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갑이 소유자라는 사람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이제 을 명의의 등기를 지우고 갑이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비록 무효이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점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고요. 6번 문제. 3자가 명의신탁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에게 피담보 채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제 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갑과 명의신탁을 체결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3자가 명의신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3자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만약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병이 정에게 X라는 신탁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때 아까도 설명했듯이 정은 선의이냐 악의이냐 상관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서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예요. 자, 만약에 병이 정한테 이렇게 처분행위를 해서 정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였거나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갑은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정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하게 되니까. 따라서 을은 갑한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불능이 되니까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는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도 아닌데 지금 병은 이 X를 처분하고 매매대금이라든지 그런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 논리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이 정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넘긴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갑은 이제 X를 넘겨받더라도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상태로 X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X라는 물건이 다시 을한테 가고 이거 다시 또 갑한테 가는 식으로 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이 X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병이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정해 주었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은 지금 갑이 되겠죠. 왜냐하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6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당이득에 가름하여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이다.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서 을이 이렇게 되면은 병이 이제 수탁자가 되고요. 만약에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 대신에 이제 갑이 제3자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병에게 매수자금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 그 매수자금을 가지고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을이 선유이면은 병이 X에 대한 소유권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X 토지를 취득해서 뭐 그 점은 좋겠지만은 갑한테 그 X 토지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병한테 제공했던 매수자금 상당액을 이거는 이제 을한테 지급했겠죠. 이미 매수자금 상당액을 갑한테 반환하라 라고 한다면은 병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병은 X 부동산을 갑한테 줘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대물변제 약정 자체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대신에 대물변제로서 X를 넘기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즉 갑이 병한테 잠깐 네 이름 빌려서 X 부동산을 네 이름으로 해놓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너한테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병은 갑에게 X를 돌려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당이득에 가름한 대물변제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명의신탁 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그런 약정이 없었지만은 병이 갑한테 병이 X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제공받은 매수대금을 갑한테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이 X를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대신에 이제 대물변제 하더라도 그 대물변제를 부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얘가 악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수탁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X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을이 악의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3자한테 처분하게 되면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악의이기 때문에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모두 지급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X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갑한테 매수재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병은 이제 X를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병이 정에게 X를 처분해 버렸다고 한다면은 정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니까 병은 X를 을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과 병 사이에 지금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서로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데 병이
을에게 X를 돌려주지 못하면은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죠. 동시에 양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을에게 아직까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을은 동시에 양변을 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을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은 손해가 없는 경우 손해가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자, 8번에서는 악의인 경우에도 이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을한테 손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을은 매매대금의 반환과 X의 반환을 동시행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손해가 없다라고 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의 유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하고 10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병이 소유한 X 토지에 대해서 각각 2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과 을은 병이 소유한 X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거예요. 2분의 1 지분권자, 갑도 2분의 1 지분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X 토지의 전체 소유자이며 다만 을의 명의로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한다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사실상 갑이 X의 단독 소유자이라고 돼 있으니까 단독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을과 갑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갑이 자신의 지분 2분의 1을 을한테 명의신탁했다. 이거는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이제 을로부터 이렇게 이전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이 지분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3자간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2분의 1 지분마저 갑한테 갔어야 되는데 매수인한테 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을한테 2분의 1 지분이 갔으니까 요 X 부동산의 X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을한테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해서 을의 명의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9번 문제입니다. 비록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갑과 을이었죠. 다 매매를 한 거니까.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갑과 을이었지만 이제 동동 매수인이었지만 갑만이 매매계약의 진정한 당사자이고 병의 의사도 마찬가지였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자, 갑과 을이 공동 매수인처럼 돼 있지만은 갑, 병 모두 갑과 병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생각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갑의 명의로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을한테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정이 좀 바뀌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며 병의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 갑과 을이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고 그 갑과 을에 대해서 병이 2분의 1 지분씩 이전해 준 것이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병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모른 경우에도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병과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당사자는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둘 다 갑과 을이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매매계약의 당사자한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준 거니까 이거는 명의신탁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출석시험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일단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말고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먼저 상호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상호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부간 명의신탁, 부부가 다른 배우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종중과 종교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양도담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면은 예전에 부동산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때 법리에는 어떤 법리들이 있었냐?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신탁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자는 비로소 대외적으로 소유자이긴 하지만은 수탁자는 수탁자로서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이제 그 권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탁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지만은 명의신탁자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탁자가 그 재산을 제3자한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자신이 임차인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의 법률 관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자간 명의신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이 자신의 소유물을 신탁재산을 을의 명의를 빌려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 이거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 되겠죠.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비록 갑이 을한테 이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의 명의를 빌렸다고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명의신탁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은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제 을이 명의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제3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의와 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의와 악의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해당하는 경우, 즉 병은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은, 즉 병이 을에게 먼저 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를 하면서 X에 대한 X를 이제 매도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을의 이제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갑은 이제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고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니까 여기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병이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에도 병도 보호되지 않을 뿐더러 제3자도 보호가 되지 그러니까 전득자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 병, 정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자인 거고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 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그 을과 병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과 병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갑과 병 사이에 뭐 예를 들면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든지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 그런 처분행위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등기가 갑의 명의로 안 돼 있고 을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부탁해서 직접 이제 을이 병의 명의로 등기만 이전해 준 거예요. 이제 물론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긴 한 거지만은 어쨌든 계약 관계는 갑과 병 사이에만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과 계약을 체결해서 을로부터 수탁자로부터 등기만을 이전받은 이런 병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얘기하는 보호받는 제3자라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병 명의의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여야지 하겠죠. 하지만은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등기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3자 보호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을 통해서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같은 경우도 이제 명의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고 다시 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역시 제3자는 이제 그 명의 수탁자도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요 제3자로서 보호되느냐 아니냐, 제3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꼭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 살펴보았고요. 3자간 명의신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자간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을은 갑의 명의로 이 X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이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을한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만큼은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소유권 X에 대한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신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을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을 상대로 해서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것도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은 선이냐 악이냐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다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는 병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 즉 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정이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은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없겠지만 그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정은 이제 제3자로서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당연히 병은 정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겠죠. 그렇죠?
자, 정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가 손해를 입을까요? 만약에 이 경우에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손해를 입습니까? 입지 않습니까? 물론 을은 X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긴 입었지만은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급부가 불능이라고 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즉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채권자 측의, 즉 매도인 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명의신탁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538조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한테는 손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병한테는 지금 X를 취득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갑은 지금 매매대금만 을한테 지급해야 되는 채무만을 부담한 거니까 X를 취득하지도 못하면서 채무만을 부담한 것이 되니까 갑한테는 손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매매대금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매매대금 청구를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정이 적극 가담했다면은 적극 가담해서 그 다음 정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즉 병과 정 사이의 계약 관계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인정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병의 등기도 무효, 정의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인 을이, 매도인인 을이 여전히 X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을이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갑은 이제 매수인으로서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이 병과 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의 명의와 정의 명의를 말소시킨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3자와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선 지금 우리가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이 X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자, 여기서 지금 정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정이 지금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이 저당권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정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의 여부 상관없이 정은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다른 거는 좀 지워보고요. 이건 지우고. 자, 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정은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선이 악인지와 상관없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 이제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선이 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따라서 저당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정의 명의가 저당권 등기도 무효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정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X 부동산에는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정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겠죠. 정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정명의의 등기까지 말소가 되잖아요. 저당권 등기까지 말소가 되잖아요. 따라서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는데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청구해도
정의 등기가 있기 때문에 정의 승낙이 없는 이상은, 동의가 없는 이상은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을 끌어안은 채로 목적물을 돌려받기 위해서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을 명의로 복귀가 되면은 정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을은 X를 다시 돌려받게 되죠. 그럼 그것을 다시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병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X로부터 정의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그런 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처럼 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피담보 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이 자꾸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명의신탁 같은 게 들어오면은 사행위 내용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판결은 작년에 나온 이제 판결이어서 되게 좀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법리는 똑같아요. 기존에 이제 병이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나 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나 법리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은 선의이냐 악의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그 경우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이제 병이 이제 그 요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저당권이 부담이 있는 채로 다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갑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뭐 앞으로 변시가 2년 뒤니까 그때는 이제 최신 판결 뭐 보통 한 3개년 또는 5개년 정도의 최신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데 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제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관계가 없죠. 오히려 이제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만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갑과 병 사이에는 신탁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이제 매수자금을 제공하게 되겠죠. 매수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이제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병이 그 자금을 가지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을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이 악인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해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 보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병과 의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한 번씩 이제 하나씩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수탁자는 적법하게 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게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신탁자가 매수자금만 제공했고 그 매수자금을 가지고 병이 신탁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니까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X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현금을 갑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X 대신 돈을 이제 X를 취득하고 돈을 갑한테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X를 대물변제 부당이득 반환 대신에 대물 변제로서 갑한테 인도하는 것,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가름하여 신탁 재산을 신탁자한테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갑한테 넘기는 대물 변제 합의에 의해서 넘기는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물 변제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물변제 약정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 자체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물변제 약정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 즉 이미 다 신탁 약정에 따라서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병은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 지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대신에 뭐 돈을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병한테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이 X를 대신해서 대물변제한다 라고 하는 걸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지만은 갑과 병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지만은 갑이 자기는 이 X라는 그 신탁 재산을 자기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말고 제3자인 정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과 갑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을 했는데 소유 명의를 제3자의 소유 명의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과 병 사이에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또 3자 간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3자 간 명의신탁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번 명의신탁이 있는 거죠. 갑과 이제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것이고요. 다시 또 이것은 이제 병과 정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으면서 3자 간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정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명의신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병 사이에 이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지만은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제3자도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자, 등기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역시 다시 을한테 복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을이 악의인 경우에 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을이 악의인 경우에는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니까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도 이것도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X는 다시 이제 을한테 돌아오고요. 을은 병한테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병은 다시 그 매수자금을 갑한테 돌려주는 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탁자가 병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아까 이제 선의인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을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X를 취득한 정이 제3자로서 보호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병이 이제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정은 유효하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제 반사회질서의 법률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3자는 선의 악의인과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으면은 지금 X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3자한테 이제 처분함으로써 정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병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이 매매대금을 갖고 있는데 이 매매대금을 병한테 돌려주기 전에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나도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청산,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서 청산하는 것도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을 같은 경우에는 X 부동산을 다시 자기 명의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항변을 할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매대금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을한테는 손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이제 정한테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은 을한테는 손해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을한테는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법행위가 손해가 있고 없기 때문에 병의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을한테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 명의신탁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명의신탁 문제와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명의신탁과 사행위 성립 문제가 같이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유형별로 사행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과 사회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고요. X가 이제 수탁자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겠죠. 자,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을의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가 있다고 한번 보죠. 자,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 즉 수탁자가 이 X 물건을 X라는 것을 갑한테 반환하거나 또는 이제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것,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것, 이것은 을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제 을이 갑한테 X를 반환하거나 을이 제3자한테 X를 넘기거나 이런 것들은 을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X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과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책임재산이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걸 처분하는 것은 명의신탁, 그 사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탁자가 제3자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는 이제 수탁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데, 신탁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처분을 해줬을 경우에 수탁자한테 부탁을 해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제3자는 이제 실명법상에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니까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하지만은 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수가 있겠죠. 즉 갑이 제3자한테 처분했을 경우에 제3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제3자 사이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설정 계약 또는 갑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매매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가 비록 등기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의 채권자들은 갑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을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갑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니까 갑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갑과 제3자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사행위로 취소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3자 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과 이제 사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과 이제 그 사행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갑이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병이 수탁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을이라고 한다면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병이 등기가 유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죠. 자,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수탁자가 처분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병이 뭐 예를 들면 정한테 처분했을 경우에 이것은 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병의 채권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병이 정에게 X를 처분한 것은 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병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수탁자에게 부탁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맞춰진 경우, 즉 갑이 정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병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갑이 정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한테 부탁을 해서 병의 명의에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또는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제3자에 관련된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왜 발생하지 않아요? 신탁자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제3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의 부탁을 받아서 정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었든 아니면 뭐 직접 넘겨주었든 어쨌든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이라는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갑이 정한테 처분행위를 한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수탁자에 부탁해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과 정 사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있었다.
또는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갑과 정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갑과 정 사이의 계약은 사행위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X라는 신탁 재산은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병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재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이 정한테 흘러 들어갔다 할지라도 갑과 정 사이의 계약은 사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신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 부탁해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 거는 제3자, 3자가 명의신탁의 경우가 조금 복잡해요. 한번 3자가 명의신탁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3자가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요. 등기만 제3자 명의로 해주는 이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주는 게 3자가 명의신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의 X 신탁재산에 대한 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병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여전히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병의 책임 재산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수탁자가 처분했을 경우 만약에 병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악인지 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제3자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정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정은 이제 정과 병 사이에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은 악이냐 선이냐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X 부동산은 을의 책임 재산인 것이지 병의 책임 재산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병의 채권자들은 병이 정에게 X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수탁자의 책임 재산, 병의 책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병과 정 사이의 계약 관계가 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병과 정 사이의 계약 관계는 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 신탁자가 채권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걸 좀 지워 볼게요. 제3자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을의 명의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갑의 채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갑의 채권자를 편의상 A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갑의 채권자가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갑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갑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리고 을은 이제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즉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을 명의로 회복이 되면은 다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되겠죠. 자, 갑은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도 다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이제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던 A는 갑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아까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 채권자 대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되면은 다시 또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갑의 명의로 X를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는 이 X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이제 채권자 A가 책임 재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이 아니라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도 채권자 A가 책임 재산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X라는 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책임 재산이 감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의 채권자 A는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하는 겁니다. 이걸 사행위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행의 상대방이 이제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의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A는 누구를 상대로? 병이 수익자니까 수익자인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취소를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취소한 다음에 원상회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병 명의의 등기를 지우는 거죠. 그럼 병 명의의 등기를 지워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은 X라는 물건은 을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만 2번 행사하죠. 어떻게?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은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취소하고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서 갑의 명의로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불 다 최후적으로는 이제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으로 가든지 채권자 취소권으로 가든지 그건 공통된데, 병 명의의 등기를 지우는 방법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지울 것인지 또는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지울 것인지, 그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거나 이렇게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병이 정에게 처분한 경우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정 같은 경우에는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정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는 병과 정 명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병이 정한테 처분행위를 하는 순간에 병과 정 사이의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을이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자 A의 채권자 대위권을 갑도 을을 대위해서 정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럼 A도 갑을 대위해서 정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책임재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병이 수익자잖아요. 근데 이 수익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정은 전득자가 되잖아요.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다 피고 적격이 있죠. 그래서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는 병과 정을 모두 상대로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병과 정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과 병은 자신이 사행위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회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채무자의 사회 의사는 이제 사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것이 유일한 책임재산인 경우에는 사회 의사가 추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회 의사를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전득자와 수익자의 악이냐 선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득자와 수익자가 스스로 자기들이 선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선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실명법상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에 있어서 병과 정은 수익자, 전득자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하면서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자 대위권으로 가는 것과 채권자 추소권으로 가는 것 사이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처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뭐 제3자가 없더라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제3자가 있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다시 X를 갑의 책임재산으로 돌려놓는 게 이제 그 강제집행을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효한 방법,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수익자와 전득자로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탁자와 전득자 사이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은 소유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A는 그 X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책임재산을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참 이게 실제로 사례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문제집을 보든지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그 이론적인 설명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절대 그 시험 문제, 사례 문제를 보고서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좋겠고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명의신탁에 관련된 판결, 이제 사례 문제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보고서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꼭 답안지를 꼭 써보는 것보다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또 10시에 이제 줌 수업에서 만나서 판례들 살펴보고 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